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 세종 충청지역 본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 교육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도 설명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장 중추기관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건강보험은 전 국민 건강보장으로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의 노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 등 환경 변화 속에서 건강한 국민, 건강한 삶이 실현되고 제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소통과 배려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혁신하고 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또는 국민께서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가올 100세 시대에 대비하는 등 국민건강 평생권을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도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목표는 국민건강보험이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며, 교육 내용은 1차 시 사회보장제도와 국민건강보험의 역할, 기능에 대한 설명, 2차 시 건강보험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의 건강보험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하였고, 3차 시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4차 시는 내가 받은 진료 내역이 다른 경우 신고하는 제도, 진료받은 내용 안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 시작에 앞서 만약 여러분이 아파서 건강보험증을 들고 병원에 간다고 상상해 봅시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에 병원비가 적힌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아마 부모님께서 주로 내주셔서 많은 친구들이 이 영수증을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받은 진료비는 얼마나 되는지 볼까요? 화면 속에 있는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는 진료비 영수증이라는 겁니다. 진료비 총액은 39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진료비 총액 중 진료받은 사람은 6만 7천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 32만 원량은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공단부담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료비 중 진료받은 사람이 내는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공단부담금이라고 일컫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보장제도와 건강보험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불의의 사고, 질병, 실업. 세상에는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위험은 나와는 너무나도 먼 일로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위험들이 현실로 일어난다면 나의 일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내가 근로능력을 상실해 더 이상 스스로 소득을 벌여들일 수 없는 존재가 된다면,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갑작스럽게 줄어든다면, 빈곤의 위험 앞에서는 이제까지와 동일한 삶을 누리기 어려워집니다. 개인의 노력으로만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럼 건강보험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전 국민이 이용하는 의료보험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의료보험 재원을 전 국민으로부터 거두어 마련하고 의료 서비스에 이용한 경우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비용이 드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의료 서비스가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의료 서비스 중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급여 항목, 제외되는 것을 비급여 항목이라고 합니다. 사회보장체계란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 질병 등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을 하기 위한 체계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체계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됩니다. 사회보험은 사회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
노후 및 사망, 실업, 산업재해의 사고를 대비한 강제보험으로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가입하는 것입니다. 사회보험에는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습니다.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정부가 의료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국빈제도입니다. 공공부조는 정부에 의해 직접 집행되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비해 재분배 효과가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마련한 기준을 충족하는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국민이 수혜자가 되는 사회보험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복지, 의료, 고용, 문화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상담, 돌봄, 재활, 역량개발 등을 지원 제도로서 사회서비스에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가족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체계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개념에 대하여 잘 이해가 되셨나요?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속한 사회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회보험을 알기에 앞서 보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이란 이처럼 재해나 각종 사고가 일어날 경우 곤란한 상황에 대비해서 공통된 사고의 위협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리 일정한 돈을 함께 적립해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즉 보험이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재난,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서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나를 도와줄 수단이죠. 다른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말합니다. 보험은 다시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으로 구분됩니다. 민영보험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인 반면 사회보험은 사회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 노후 및 사망, 실업, 산업재해의 사고를 대비한 공보험으로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를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험제도를 직접 집행하고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대상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됩니다. 보험 중에서 국민의 복지를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보험을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사회보험의 종류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으며 그 중에서 오늘 주로 알아볼 보험은 바로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부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프거나 부상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신 적이 한 번 이상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병원에 갔을 때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에 진료비라는 것을 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갔을 때 진료비를 얼마나 부담하는지 이제는 알고 계시겠죠. 본 학습 첫 페이지에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만 내고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공단부담금은 어디서 마련하는지 알고 있나요?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국가로부터 일부 재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건강보험료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아시나요? 아마 부모님께서 부담하고 계셔서 얼마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가입자가 부담한 소중한 건강보험료 재원을 바탕으로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여러분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잠깐 여기서 건강보험의 가입자 궁금하시죠? 가입자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가입자에게는 건강보험증을 발급합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보장, 건강보험의 차이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차 시는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 등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63년 의료보험법을 처음 도입한 후 1977년에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의료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26년 만인 1989년에 전 국민 대상의 의료보험을 실시하였으며 1999년에는 지금의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었고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이 출범되었습니다. 2018년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를 거쳐 2022년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강보험에 발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조직 운영과 건강보험 적용 대상 및 범위 확대의 가능성을 열었고 질병 치료 중심에서 건강검진 등 예방 사업으로까지 넓혀 국민건강의 질을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50에서 60년대 건강보험 의사선생님들이 급성맹장염에 걸려 수술을 받아야 되는 환자들도 보증금이 없으면 수술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서민들은 병에 걸리면 고리채를 써서 병원비를 갚으려며 그 집안의 재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과거 속의 의료보험은 시민들의 손에 의해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57년 6월 부산노동변원이 설립되면서 부산부두노동조합이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 중 하나로 회원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의료보험 초보적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1959년 정부의 의료보장제도 도입을 건의한 보고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보험 연구보고서로 평가되고 민간에서 시작된 의료보장체계에 대한 목소리는 법제화로 이어져 1962년 국민건강조사를 실시해 의료서비스 보장체계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63년 의료보험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현재의 건강보험은 누구나 쉽게 병원에 갈 수 있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가가 부담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K건강보험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건강보험의 필요성과 우수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에 살고 있답니다. 현재의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도 책임지고 있지만 국민의 노후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초래할 많은 문제들에 대비할 기반이 취약하고 준비할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이러한 인식 속에 1999년 처음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강도 높은 준비 과정을 거쳐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등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며 초기 21만 명에 불과했던 수급자가 2023년은 106만 명으로 확대되어지는 등 수급자의 이용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이용 지원 강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노후 돌봄과 가족의 부양 부담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건강보험이 미래에 없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의료비는 오르고 병원에 가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예로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체온만 체크하는데 10만 원 이상, 응급실 진료비 1,500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미국의 병원비는 악명 높기로 유명한데요. 최근 응급실에서 7시간이나 대기를 하고 시간이 지체되어 아무런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은 채 병원을 떠난 한 미국인의 경우 응급실 대기 비용인 688.35달러, 한화로 82만 원의 진료비를 청구받았다고 합니다. 구급차 비용만 100만 원가량이니 아파도 병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출범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2000년 국민건강보험 출범 이후에는 의료 접근성이 급격히 향상되었습니다. 입원은 0.91에서 2.691, 세대 약국은 3.81에서 8.241로 2.2배, 외래 진료는 10.081에서 15.91로 1.5배,
입원원 일수는 11.61에서 18.631로 1.6대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감소했지만 대체적으로는 건강보험으로 인해 병원의 접근성이 높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의료 접근성은 OECD 국가 중 어떤 나라보다도 월등하게 높습니다. OECD 평균 5.8회와 비교해봤을 때 한국은 15.7회로 약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OECD 국가 간 비교에서 우리나라 회피 가능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44.00,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의사 수가 많은 국가들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의료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건강보험은 한국사회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87%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대국민 인식도 조사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로 국민건강보험이 뽑힐 정도로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인식 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싼 병원비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는 의견에 국민 95%가 동의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벼운 질병보다는 심각한 질병에 혁신의료의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사후에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탄탄한 의료보장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낮아지고 기대 수명은 OECD 평균보다 2.1세가 높고 영아 사망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은 OECD 국가 중 3위 수준입니다. 2021년도에는 이후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순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생명통계표를 통계청에서 작성한 지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2022년에는 평균 수명이 줄어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인 남성은 14위 수준으로 여성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현재 출생한 여자 기대 수명은 85.6세로 이렇게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간 발전한 건강보험 제도는 보편적 건강보장의 롤모델로서 해외로 수출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은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이며 변화하는 인구구조 및 의료 환경에 대비해 실현 가능하고 혁신적인 정책 방안을 여러 국가들과 함께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국민과 이 학습을 수강하고 있는 여러분, 정부, 공단 임직원의 노력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제도 등에 대하여 강의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음 차시부터는 권희가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및 진료받은 내용 안내 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릴 권희입니다. 지금부터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은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수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총 의료보장인구 5,145만 명 중 직장가입자는 1,983만 명으로 전체 중 38.5%로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피부양자는 1,653만 명으로 전체의 32.1%이고 지역가입자는 1,509만 명으로 전체의 29.3%, 나머지 의료급여는 151만 명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내준 보험료와 정부지원금, 기타 수입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가입자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들의 모든 질병과 부상 등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을 위한 보험급여비로 대부분이 사용되고 나머지는 기관 운영의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총 수입 96조 4,169억 원 중 가입자 납부 보험료가 85.2%이고 정부지원금 11.4%, 기타 수입 3.5%이며 총 지출은
94조 7,305억 원 중 가입자, 피부양자 보험급여비로 97.5%, 관리의료비 기타 행정비용으로 2.5%가 사용됩니다. 건강보험은 안정적인 수익 확보와 지출의 효율적인 관리로 스스로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 국민에게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무정보는 건강보험 홈페이지,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에서도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어서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 전망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2032년에는 수입 175조, 지출 195조로 수입보다 지출이 20조 이상 높을 것이라 전망됩니다. 즉, 돈을 거두는 것보다 써야 할 일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빠른 속도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저출산으로 미래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서도 2032년에는 인구 구성이 생산 연령은 전체 중 65.4%이고 고령 인구는 전체 중 27.1%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는 건강보험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근로소득 기반의 보험료를 거두어 수입으로 사용하는 건강보험 재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예상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수입 확충 방안 마련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고령화, 보장성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나눈 현행 지불 제도에서는 의료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지불 구조 개혁 마련도 필요하고 지난 14년간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이 약 3조 4,300억 원이나 되는 것처럼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비용, 부당 청구 근절도 필요해 보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구조를 살펴보면 건강보험은 어떤 수익과 지출이 있는지 앞으로 사용하게 될 누적 준비금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단 크게 수입과 지출에 대해 말해보자면 건강보험의 수입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부담한 보험료와 정부지원금, 기타 수입이 있고 지출은 가입자의 모든 질병과 부상 등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을 위한 보험급여비와 기관 운영의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위의 표와 차트에서 지난 201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수입, 지출, 재정수지, 누적준비금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추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자세히 보면 수입은 88.78조 원, 지출은 85.15조 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3.63조 원으로 당기수지 흑자를 보였습니다. 전년도 2021년 누적준비금에 흑자금액 3.63조 원을 더하면 누적준비금은 23.8조에 달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양호해 보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이용 감소로 판단되며 곧 코로나19 이전의 급증 추이를 재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속적으로 누적 준비금이 많아져 급변하는 사회에도 건강보험으로 전 국민의 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전망은 누적 적자액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여기서 국회 예산정책처 나보는 내셔널 어셈블리 버젯 오피스의 약자로 국회의 국가예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비당파적이고 중립적으로 전문적인 연구, 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도 재정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제도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도입 시기가 늦고 실시 기간이 짧았음에도 현행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수혜 대상 및 보장성 등의 측면에서 가장 선진적인 의료보장 체계의 하나로 평가받을 만큼 발전해왔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와 미래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건강보험의 주요 재원 중 하나인 보험료 수입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2024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후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의 소진이 예상되며 2032년 누적 적자액은 61.6조 원에 달할 전망으로 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성공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제도는 미래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불안하게 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는
의료비 지출의 급증을 견인하고 있고 초저출산으로 인한 미래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건강보험의 주요 재원인 보험료 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19명에서 9년이 지난 2022년에는 0.78명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65세 이상 인구는 정반대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3년 19%로 950만 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32년 139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할 전망이고 특히 2025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20.6%에 도달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2032년 기대 수명 또한 86.1세로 2023년 대비 1.8세 높아지는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 수와 비중, 사망률도 증가하는 추세로 급여비 지출 요인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와 미래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건강보험의 주요 재원인 보험료 수입 감소 요인도 상존합니다. 뇌 연령대가 높은 그룹일수록 본인 부담 비중이 낮다는 점은 향후 고령화에 따라 공단이 부담할 급여비 비중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령군별 급여 추이를 살펴보면 그 변화가 더욱 명백합니다. 2012년 대비 2022년 전체 급여비와 1인당 급여비가 모두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고령층일수록 그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인당 급여비의 경우 65에서 74세의 연령대는 2012년 169만원에서 2022년 272만원으로 61%, 75세 이상 연령대는 240만원에서 402만원으로 68%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75세 이상 1인당 급여비 수준은 55세 미만 연령대의 약 5배 수준이므로 고령화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령군별 급여 현황에 이어서 유형별 급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진료비 중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급여 비율 추이를 보면 상승하고 있으며 2013년 대비 2022년은 7.7%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 진료비 중 만성질환 진료 비율 역시 중간에 약간의 증가와 감소의 변화는 있지만 2013년 대비 2022년은 1.6%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연령층의 급여비 증가가 되었지만 고령층의 급여비에 대한 비중이 더 증가되고 있으며 만성질환의 진료 또한 늘어나 그에 따른 공단이 부담할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우수한 제도이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다고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OECD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의료비 부담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건강보험 혜택의 폭을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의료비 긴급 위기 상황 지원을 확대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상병수당 제도. 둘째, 갑작스런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을 확 줄었습니다. 큰돈 드는 비급여가 사라지거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은 노인, 여성, 아동 등의 의료 취약계층 질환, 응급실 중환자실, 비급여 항목 등 급여와 및 급여 기준 확대 치료와 관계된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단, 미용, 성형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척추 MRI 검사 및 두경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 확대되었습니다. 고령 인구에 대한 급여비 증가, 보장성 확대 등으로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신문 및 뉴스 등의 언론 매체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2024년부터는 지출 증가폭이 수입을 초과하여 1조 4천억 원 적자로 전환하고 2032년에는 적자 규모가 20조 원에 달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4차시는 진료받은 내용 안내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변화와 도전,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의 인구 위기, 경제 위기 불안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의 지속 가능성은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가치로 대두되었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지역의 이웃에서부터 지구 전체에까지, 그리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와의 환경, 경제, 사회적인 공존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제 건강보험은 역시 미래를 준비하여 건강한 국민, 건강한 삶 비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물론 한정된 재원에 비해 증가하는 지출로 인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료비 부담 없는 전 국민의 의료 혜택, 안정적인 보험 재정,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건강한 100세 시대 준비 등 공단 본연의 업무에 흔들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인 진료비 증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제도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 핵심은 재정 수입 확대와 지출의 절감에 있습니다. 재정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로 환수한 금액은 230억 원을 볼 수 있듯이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생 여러분의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 신고로보다 더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으로 현재를 넘어 미래에도 든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부담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한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부당 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제도 설명에 앞서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란 용어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기관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는 것을 말하며, 부당 청구에는 입원 일수 또는 내원 일수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 대상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이중 청구하거나 실제 실시하지 않은 행위와 약제비를 청구하는 등이 있습니다.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 중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내가 내원했던 병원들 중에서 과연 과잉 진료된 내역이 없었나 궁금하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어디서 조회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저도 가끔은 병원, 의원, 약국을 이용한 내용이 궁금하고 진료받은 내용에 대해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진료비 적정 청구를 유도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는 진료받은 내용 안내라는 제도를 1990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진료받은 내용 안내 제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생활권 외의 다른 지역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기록이 되는 등 진료비 부당 청구가 의심되는 내역을 선별해 보험가입자들에게 진료받은 내역을 디지털 전자문서 방식으로 안내하고, 전자문서를 미수신한 사람에게는 우편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 또는 안내문 받은 보험가입자는 자신이 실제 진료받은 것과 비교해서 맞는지를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진료권이 있는 경우 어떤 내용이 다른지 등을 표시해 공단에 회신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을 근거로 병원, 약국이 진료비 부당 청구를 했지는 확인하고,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 사실이 확인되어 환수하면 신고한 사람에게 공단 포상금 기준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진료받은 내용 확인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나의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공단 홈페이지 접속 시에는 공동, 금융, 민간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민원역이요, 재정지킴이 제한신고센터, 부당청구신고, 진료받은 내용 신고, 조회하면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진료받은 내역 조회를 위한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받은 내역 조회는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법정 대리인으로 공인인증서가 있는 부모만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바일 더 건강보험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건강보험 어플 설치, 전체 메뉴, 민원역이요, 진료받은 내용 클릭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민간인증서 로그인,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민감한 상병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의 상병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개인의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까운 공단지사에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방문 신청해 요양급여 내역을 발급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제한 사유의 경우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진료받은 내용 안내 제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료받은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기관과 그 내역을 인쇄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병원, 의원, 약국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최근 12개월분까지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기간은 14개월 전 진료분부터 1년간의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약 2개월 정도의 기간은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 자료 구축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2개월 내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조회된 내역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진료받은 내용은 어떠한 방법으로 안내하며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진료받은 사람별로 진료받은 내용을 알림톡과 디지털 전자문서 방식으로 안내 후 디지털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열람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등록된 행정전산망 주소로 우편을 발송합니다. 디지털 전자문서 안내는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바일 네이버 인증서로 발송됩니다. 디지털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열람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우편물을 통해 서면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전 페이지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홈페이지나 모바일 덕원강보험 앱을 통해 진료받은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병원, 의원, 약국에서 실제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진료 개시, 입내원 일수, 처방 횟수, 투약 일수, 본인 부담금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홈페이지나 모바일 덕원강보험 앱에서 부당 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신고는 국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보험 재정을 알뜰하게 지키고 여러분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료받은 적이 없거나 진료 내용이 상이한 경우 요양기관을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은 진료받은 사람,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모바일이나 인터넷 진료받은 내용 안내에 대해 최대한 상세하게 상황을 적어주시면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한 환수, 법적 조치를 공단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팩스, 우편,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진료받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데 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 실제 진료 또는 투약받은 날보다 진료 또는 투약 일수를 늘려서 청구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이라 전액 부담으로 진료한 건을 청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인증서 로그인 민원역이요 재정지킴이 제한신고센터 신고하기 후 나의 진료 내역을 조회한 후 실제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1번 클림을 클릭, 진료받은 사실이 있다면 2번 맞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3번 진료받은 내용 용어 설명 클릭 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으며 4번 부당 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가 진료받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모바일 덕원강보험 앱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원강보험 앱 전체 메뉴 진료받은 내용 나의 진료 내역을 조회한 후 진료 사실이 맞는지 다른지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마련된 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진료비 신고 내역이 다른 경우에 대하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부당 청구로 확인된 환수 공단 부담금 기준으로 환수금 2,000원 이상 25,000원 이하인 경우 1만원, 2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환수 공단 부담금의 40%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더욱 편리한 신고 방식과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디지털 전자문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 진술, 증언 내용 등 일체의 정보를 절대 공개하지 않으며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의 제도, 지속가능성, 진료받은 내용 안내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국민건강보험은 소통과 배려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